자, 안녕하세요. 자, 중요 테마인데 유량과 질량이라는 용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 개념, 어떤 걸 유량 개념이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유량 개념. 이 유량이란 개념이 되겠죠? 유량 개념은 일정이란 기간이란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개념을 써요. 일정 기간 개념을 쓰기 때문에 기간은 뭐다? 플로 개념이 아니에요? 플로 개념 맞죠? 플로 개념이 된다. 그럼 시험 놓으면 이 유량 개념이냐 저량 개념이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 저량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 그러면 자, 저량은 뭐다? 일정 시점의 개념을 갖고 있죠? 시점. 자, 이건 시점은 시간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시점의 개념이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기간이냐 시점이냐를 비교합니다. 자, 그럼 기간의 개념은 거의 보면 소득의 종류가 많은데 소득은 월이란 용어를 많이 써요. 지문에 연이란 소득을 주로 씁니다. 월과 연이란 소득을 주로 씁니다. 쓰고요. 여기는 뭐다? 소득의 개념이 많다. 우리가 소득의 개념이니까 소득, 수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GNP, GDP 이렇게 써요. GDP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득의 개념은 거의 유량 개념이 많다라 보시고 어떤 양자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어떤 양?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했죠. 자, 균형량 이렇게 양을 표시하면 이거는 모두 유량 개념이 된다. 근데 양을 표시했을 때도 저량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하면 통화량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통화량. 이 통화량이란 지문을 붙이면 이거는 뭡니까? 저량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는 통화량을 붙더라도 뭔다? 유량이 아니고 저량 개념이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재고라는 단서가 돌아요. 재고라는 단서가 쓸 때 재고주택이라 씁니다. 이 재고주택을 썼을 때 여기 양자를 붙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양자를 붙여놓으면 저량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재고는 우리가 중고를 재고를 하면 신규는 뭡니까? 자, 유량으로 가는 겁니다. 신규는 왜 유량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 물건을 주택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하여 이거는 기간의 개념을 표현함으로 유량 개념이 되고요. 자, 재고주택은 왜 저량의 개념으로 가는가 하면요. 이 저량의 개념은 이미 주택이 공급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량 개념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정반대가 되겠죠. 자,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회계학과 관계 있는 것들이 일로 많이 가요. 만약에 자산이란 개념이 있겠죠. 자산 개념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부채의 종류들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부채의 종류, 자, 상한사채, 어떤 주택이란 상한사채겠죠.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 이렇게 표현하면 이 차체의 종류는 저량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채의 종류는 뭐가 된다? 저량 개념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종류도 일로 가시면 됩니다. 이 가격의 종류는 왜 저량의 개념으로 가는가 하면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랬죠. 이 변동의 원칙이라고 우리 평가를 가면 나옵니다. 이 변동의 원칙이 되겠죠. 가격은 항상 변동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 때문에 가격 또는 지가란 말을 써도 되고 가치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가, 가치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멈춰 있느냐 움직이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한 문제를 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량에 있는 내용과 저량의 내용을 읽어보겠을 때 만약에 여기 유량에 있는 내용이 저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합이란 단서를 붙이면 이쪽으로 갑니다. 뭐의 합 이렇게 하면 저량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구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구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시점을
정하여 조사를 하겠죠. 시점을 정하여 조사하는데 여기서 인구라는 변동으로 한번 얘가 바꿔보겠습니다. 인구라는 변동이란 용어로 변형을 하면 이거는 유량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비교했을 때 놀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량 개념은 기간에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측정이 가능한 변수 이렇게 변하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변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소득의 종류를 보니까 임대료라 했습니까? 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일 때는 우리가 임대료 이렇게 표현하겠죠. 소득의 종류에 대한다 그죠? 임대료. 땅 같으면 지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됐죠. 자, 그래서 양자 붙여도 되고 선식, 신규라는 용어를 붙이면 항상 요거는 별표를 좀 해두실래요? 신규 별표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신규 또는 신축이라고 용어를 쓰겠죠. 그래서 신축, 신규라는 용어가 나오면 유량이 되고 세구가 나오면 저량이란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인구 변동 재고 있더라도 뭐다? 변동을 붙였습니다. 변동을 붙이면 유량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GNP든 GDP든 수입의 종류는 모두 유량이란 말을 썼습니다. 수입과 수출도 소득의 종류가 됨으로 인하여 유량이란 개념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저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량 개념으로 봅니다. 저량은 자, 가격, 지가, 가치, 국부, 인구 되겠죠. 자산이 있습니까? 자산, 부채, 재고, 외채, 합, 주택상한사채고 줄 것입니다. 이 주택상한사채는 뭡니까? 한문 출제가 된 지문이니까 이거 별표해 두시기 바라고 재고에도 별을 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봅니다. 자, 주택시장에 보면 단기라는 용어와 장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기라는 개념은 뭡니까? 단기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단기라 쓰면 저량을 우리가 단기라 씁니다. 어떤 단기 이렇게 표현하면 저량이 되고, 장기라는 용어를 표현하면 유량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는 왜 저량이라는가 하면, 자, 일정 시점을 기록했을 경우에 주택이 어떻겠습니까? 신규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단기라 쓰고 신규가 공급되는 시간을 장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신규가 공급되는 시간을 뭐다? 장기. 신규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을 단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별표 칩니다. 그래서 단기는 저량 개념, 장기는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량 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신규는 유량 정책을 폈어요? 저량 정책을 폈어요? 신규는 유량 정책을 펴고 중구는 저량 정책을 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의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로 묶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지대는 자, 유량 개념이 됐죠. 자, 월 또는 연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유량 개념입니다. 이번에 자산이라는 지문이 있습니까? 자산은 뭐다? 저량 개념이 되겠죠. 세 번째 인구라는 용어로도 저량 개념이 되고요. 자, 리얼의 생산량, 양자 붙으면 유량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오면 유량 개념이 됩니다. 자, 재고라는 지문이 등장하면 저량 개념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비교한다면 유량은 기억 되겠죠. 그리고 리얼과 미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리얼, 미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저량은요, 니은과 티귿과 피업이 되겠죠.
그래서 피업이 되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썼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지나여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이가 틀렸죠? 자, 일정 기간을 표시하면 이건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유량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을 이렇게 의미하면 일정 기간의 개념을 표현하면 유량 개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죠? 기간을 표시하면 이거는 유량 개념이지 저량 개념은 아니다. 자, 1번은 유량을 설명하는 것이고 2번 유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하다. 맞아요? 시점이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을 설명하고겠죠. 세 번째, 유량의 예로서 재고가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또는 가치가 나왔네. 자산은 우리가 저량이 되겠죠. 가치는 뭐였습니까? 자, 이는 유량이 되겠습니까? 저량이 되겠습니까? 모두 저량의 개념 예로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가짜가 붙어 있으면 모두 뭡니까? 저량 개념입니다. 가격, 가치 또는 지가가 들으면 이건 모두 저량과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 저량을 이뤄서 주택 거래량 이렇게 나옵니까? 주택 거래량. 양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양자가 붙으면 유량 개념입니다. 신규 주택도 유량 개념이 되겠죠. 자, 만약 5번에 현재 우리나라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라고 동그라미 쳐봅니다. 현재 1,500만 채 존재한다면 이거는 공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량 공급을 표시하고 있대요. 자, 지문이 뭡니까? 1,500만 채가 존재한다 썼죠. 존재는 뭐다? 저량을 의미한다. 어떤 저량? 공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1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죠. 그럼 공가로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은 얼마다? 1,400만 채가 저량 수요량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테마 2 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수요의 개념. 우리 수요의 개념을 좀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개념이 있겠죠. 자, 우리 수요 개념은 크게 나눠서 4가지 종류로 나눌 때 있다 했죠. 4가지 종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유량 개념을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까? 어떤 개념을 원칙으로 한다? 유량 개념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량 개념. 그래서 유량 개념을 원칙으로 하겠죠. 유량의 반대가 뭐다? 저량 개념이겠죠. 그래서 수요는 원칙이 어떤 개념을 쓴다? 유량 개념을 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자, 재고 주택일 때는 저량도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요건이 뭡니까? 사전적 개념이었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사전적 개념이니까 주택을 구입한다는 거요. 구입하고자 합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죠. 근데 자, 구매를 해버리면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후가 됐죠. 사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니까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구입 안 했죠. 구입하고자 하는 뭐다?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 쓴다. 세 번째 있는 조건입니까? 구매력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구매력이 있는 상태를 유효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효수는 구매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상태를 유효수요라 쓰는데, 구매력이 없으면 잠재수요가 됩니까? 그래서 잠재수요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없다? 구매력이 없는 상태를 잠재수요라 쓴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고 수량을 말하겠죠. 그래서 최고 수량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최고 수량이니까 최고 수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는 이건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소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더라라고 봅니다. 자,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함수라 씁니까? 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을 받는 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함수 관계라 부른다.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종속 변수인 수요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요량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수요량은 뭐 된다? 종속 변수가 됩니다. 뭐가 된다? 종속 변수가 되겠죠. 종속 변수가 있고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걸 독립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당의 재화라 씁니까? 그래서 당의 재화의 가격이 됩니까? 그래서 당의 재화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당의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당의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당의 재화의 가격을 말하고, 미묘한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이 좀 많겠죠. 이걸 우리가 가격 외 다른 요인입니까? 그래서 당의 재화 가격 외적이겠죠.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다른 요인들을 비교를 한다면, 비교하겠죠? 이 비교를 한다면, 자, 구분하셔야 되겠죠? 다른 요인.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소득이란 말이 있습니까? 소득. 그죠? 소득. 자, 인구. 되겠죠? 다른 재화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되겠죠? 기호와 선호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호도 있습니다. 자, 이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인구, 기호, 선호도는 어디만 존재합니까? 수요에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고유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고유라 쓴다. 그래서 소득, 인구, 기호, 선호도를 뭐라 부른다? 고유라 부릅니다. 나머지는 공급과 수요에 공통적으로 노는 상이니까 쭉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뭐 금리도 있고 오르리라 예상도 있고 대체제 보완제, 뭐 DTI도 있고 LTV도 있고, 그죠?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이런 용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당되는 재화 가격 외의 다른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이걸 관련이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함수 관계라 성립이 된다. 뭐 된다?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함수 관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관계를 나눈 목적이 뭘까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하여 함수 관계를 나눠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걸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라 씁니다. 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되겠죠? 가격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어떤 관계 성립합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했습니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100원이었다 가정합시다. 100원이 있을 때 수요량이 200개가 수요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면 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자, 반비례 관계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역관계 성립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소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우리가 역관계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역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역관계가 성립함으로 인하여 이 가격과 수요량이 만나는 점을 연결한다면 수요는 어떤 곡선으로 표현합니까? 하향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다? 하향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 된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곡선이 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 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에 성립한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므로 우하향 곡선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뭐만 변했습니까? 가격만 변화했죠. 뭐만 변했다? 가격만 변화됨으로 인하여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합니까? 어디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부른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왔다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아요? 틀려? 문제에서 응용 문제를 냈을 때 맞는 말이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가격만 변하면 수량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뀐다? 수요량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만 이동했습니까? 어디 상이다? 수요 곡선. 자, 곡선 여기는 포인트가 상입니다. 수요 곡선 상 이동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상의 이동,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함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겠죠. 그럼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의 다른 요인이 변합니다. 자, 가격 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겠죠. 만약에 가격이 픽스가 100원이 되었다고 하면 가격 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줄어든다면 수량도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수량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량도 줄어들었다, 그죠? 이렇게 수량이 감소가 된다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앞으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 수요의 변화는 자, 가격이 변했습니까? 가격 외가 변했습니까? 가격 외의 다른 것들이 변하면 이걸 수요의 변화라 씁니다. 이걸 뭐다? 수요의 변화라고 용어를 쓴다 이러겠죠. 이걸 수요의 변화 이렇게 변합니다.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고 가격 외 다른 것들이 변합니까? 이 다른 요인이 변동이 되겠죠. 다른 요인이 변동함으로 인하여서 이걸 수요의 변화라 쓴다. 그죠? 이 수요의 변화는 뭡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자체의 이동을 앞으로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수요의 법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수요의 변화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되겠죠. 만약 인구가 감소하도 수요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어떨까요?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래서 인구가 늘었다면 수요는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쓰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이 수요의 증가라고 말했을까요? 증가라고 말을 하고, 왼쪽으로 가면 수요의 감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해당 대화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요. 가격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 쓴다. 자, 3번 수요의 법칙 보겠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 씁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 가격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친 경우를 가격 효과, 다른 말로 합성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는 비교해놨죠? 수요량의 변화는 뭐만 변했습니까? 가격만 변함으로 수량이 바뀌는 것을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요. 되겠죠? 이거는 수요 곡선 상해에서 움직였습니까? 상해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상해 이동을 말하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 이외 다른 것들이 변하면 수량이 바뀐다 했죠? 이걸 수요의 변화라 씁니다. 그래서 가격 외 이 요인들이 소득, 인구, 기호, 선호도, 금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한다. 자, 그러면 증가를 우측 이동, 감소를 좌측 이동이라 부르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문제로서 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까? 1번,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대 구입하고는 의도된 재화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우리가 사전적 개념을 의미하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1번은 맞습니다. 2번, 수요의 변화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하면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이동을 수요의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자, 2번도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 곡선 상 이동을 표시했습니까? 상자도로가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가격이 가까운 장래 상승하고 예상된다면, 예상이 포인트 있죠? 가격이 앞으로 오릅니까? 장래는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된다면 물건을 사재기 할까요? 안 할까요? 사재기 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예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급하고 반대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개념이 정반대 되겠죠. 만약에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고 예상이 된다면 공급은 어떨까요? 감소하고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현재 파는 것보다 앞으로 오른 후에 파는 게 유리함으로 인하여 가격을 올리서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물건을 지금 안 팔려 하겠죠. 자, 공급을 감소시키고 수요는 미리 사재 계약에서 수요는 증가됐죠. 그럼 수요는 증가돼야 되는데 수요가 뭐다? 감소란 말서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요. 자, 수요 증가는 우상향 이동입니까? 그렇겠죠. 좌측 이동은 아까 감소를 말하겠죠.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정상적이고 수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늘어났습니까? 정상제는 수요와 소득이 같은 방향을 정상제라 부르고 반대를 우리가 열동제라고 용어를 표현을 하더라 되겠습니까? 자, 2번 또 구분해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되겠죠? 기억에. 자, 수요자 실질 소득의 증가는 수요 증가입니까? 아닙니까? 증가 맞죠? 수요 증가 맞습니다. 자, 거래세가 인상이 된다면, 뭐가 인상된다면? 거래세가 인상된다면 세금의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자, 증가 지금 하나 찾았습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요? 수요가 증가된다. 수요 증가 찾는 겁니다. 2개 찾았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했습니까? 자, 오르리라 상승이 기대되면 뭐다? 수요도 증가되겠죠. 증가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는 감소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과 디귿과 리얼이 됨으로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은 탄력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가 많이 된다? 탄력성. 탄력성은 적게 놓으면 한 문제, 많이 놓으면 세 문제까지 논해도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므로 별표를 쳐서 꼭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탄력성은 뭐랬대요? 민감도를 표현하는 겁니까? 그래서 민감도를 표현하는 것을 탄력성이라 씁니다. 그죠? 자, 우리 탄력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서겠죠. 많이 서는데 이 탄력성은 우리가 민감성을 나타나겠죠. 민감성을 나타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엘라스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부르겠죠. 자,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뭐다? 그만큼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 스타킹을 많이 신죠. 고탄력 스타킹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고탄력 스타킹들은 가격이 엄청 비쌀까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민감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새 것처럼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성질이 뛰어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가의 제품들은 탄력성이라 씁니다. 근데 반대로 저가의 제품들은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한번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나 못 쓰게 되겠죠. 이걸 비탄력적, 신축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 제품들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비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란다? 브랜드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이래야 되겠죠. 탄력성은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많이 쓴다. 제품에도 많이 쓰고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공부를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탄력성을 공부하는데, 크게 나누면 가격에 대한 탄력성과 가격 외적인 탄력성으로 나누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탄력성의 종류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과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으로 나눠주며, 가격 외적인 탄력성은 뭐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총 4가지 종류로 부르는데, 크게 나누면 뭐다?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과 관련된 탄력성이냐, 가격 외의 탄력성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가격의 탄력성을 공부할 때는 기준을 1로 삼겠습니다. 뭐란다? 1이란 기준으로 쓰지만 가격 외의 탄력성은 방향성을 나타내므로 제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면 우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자, 두 개를 비교를 해 본다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이 가격에 대하여 수요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표현하는 것을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격의 종속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모로 가시고 영향을 받는 것은 분자로 옮기면 되겠죠. 분자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옮겨서 이제 한번 적어본다면,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어디로 넣었다는 거예요? 아래에 넣었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이라 쓰겠습니다.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을 자 이만큼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 되겠죠.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분수로 표현하였다면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기준을 뭐다? 1
1이라고 용어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쓴다? 1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1은 우리가 기준이 된다. 그죠? 자, 뭐와 양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동등하다는 겁니까? 양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말하겠죠. 똑같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걸 기준 탄력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기준 탄력성으로 이렇게 본다면, 자, 탄력성의 기준은 뭐다? 1이 기준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1을 기점으로 봤을 때 1보다 양의 변화가 많으냐, 1보다 양의 변화가 적은냐를 비교하는 것을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기준점이 뭐를 정했습니까? 양의 변화를 보고 결정하므로 이걸 정양적 지표라고 부른다. 이걸 정양적 지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럼 양적 지표가 되므로 기준보다 양이 많다면 이거는 탄력적이라 부르며, 기준보다 양이 충분히 많지 못하면 비탄력적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양적으로 봤을 때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요자가 움직이는 폭이 넓어져요, 줄어들어요? 넓어지겠죠. 만약에 같은 업종들이 많다면 이 집으로 가든 저 집으로 가든 양적 표현이 많이 넓어지므로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수요가 민감하다는 거요, 둔하다는 거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 씁니다. 그럼 1보다 양축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탄력적이라 부르면 되겠네. 이걸 자, 탄력적이라 부르고, 만약에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의 변화가 줄어들었다면 무엇보다 적다? 1보다 적게 표현이 되었다면, 양이 적으니까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의 탄력성은요, 양적 지표로 측정하기 때문에 1이란 기점으로 봤을 때 1보다 수요량이 많이 변동하느냐, 1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동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탄력성의 기준이 되겠죠. 자, 우리 부동산은 금방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양적 변화를 많이 증가할 수 없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비탄력이라 한다면, 이 반대인 동산은 단시간에 많은 물건을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하니까 양적 변화를 키울 수 있겠죠. 이거는 탄력적 제품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동산과 부동산을 비교한다면 동산은 탄력적 제품이 되고 부동산은 비탄력적 제품이 되므로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동산은 박리 단위로 많이 만들어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가 정책을 주로 많이 쓰고, 부동산은 단시간에 어떤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 수 없기 때문에 고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고가 정책을 편다 이렇게 용어를 받았죠. 그럼 총수익 관계도 연결해서 문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전 양이 변하지 않게, 이걸 완전 어떻게 한다? 비탄력적이라 쓸까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표현한다면, 자, 양을 무한정 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을 무한정 증가를 시킨다면 이걸 완전 뭡니까? 탄력적이라고 씁니다. 이걸 완전 탄력적, 이렇게 5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로 어디에 쓰는가 하면 우리가 생필품이냐 사치품이냐 비교를 할 때 쓴다 했죠. 자, 우리가 생필품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줄임말을 생필품이라고 씁니다. 이걸 생필품 이렇게 표현하겠죠. 생필품은 자, 인간 생활에 필요하는데 이때 생필품은 뭔다? 주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한다? 주거를 의미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택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하겠죠. 이때는 투자재를 말하고 있으므로 투자는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적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용어를 표현하고요. 자, 투기재는 어떻습니까? 사치품에 들어갑니까? 이 투기재는 사치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투기재는 탄력적 제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라 표현하겠죠.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자, 단위 탄력은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똑같다 했습니까? 똑같겠죠. 만약 가격을 20% 하향시켰다면 가격을 몇 프로? 20% 인하를 시켰더니 변화를 시켰더니 수요량이 20%만큼 늘어났다면 이 변과 이 변이 똑같죠? 두 개의 변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그림을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각상곡선이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직각상곡선이 됩니다. 이걸 직각상곡선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을 다른 말로 직각상곡선이라 부르고요. 자, 탄력은 우리가 가격의 변화가 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죠. 자, 가격을 20% 제가 똑같이 한번 인하를 시켜보겠습니다. 가격을 20% 인하를 시킬 때 양의 변화가 월등히 많이 변화를 시켰죠? 그러면 40% 수량이 이렇게 바뀐다면,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보다 훨씬 더 적죠. 계산하면 값이 얼마나 온다? 2라고 표현이 되었습니까? 2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1보다 큰 상태가 되네. 양의 변화가 더 많아졌네.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 되겠죠. 탄력적 그림은 그림을 쭉 이렇게 봤더니 뭐다? 완만한 곡선입니까? 이걸 우리가 완경사를 이루겠죠. 그래서 완만한 경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부르며, 자, 비탄력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20%를 인하시켰습니다. 가격을 20%를 이렇게 인하시켰을 때 수량이 조금만 변했습니다. 10%만 수량이 이렇게 변하였다면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적죠.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비탈길처럼 수요 그림이 많이 서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걸 비탄력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걸 급경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 비탄력은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이거는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수직선 상태의 양이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 상태로 양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수량이 이렇게 수직이 되었죠. 이 수직선 상태로 있는 상태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은 뭐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이라 부르겠죠. 자, 완전 탄력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CO의 그림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 가격이, 자, 여기 100원이라 가정합시다. 100원 밑으로 일정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면 수량을 무한정 증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량을 무한정 증가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완전 탄력은 가격은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까? 가격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이 가격 밑으로 가격을 내려주면 수량은 무한정
증가를 시킬 수 있으므로 이거는 수평선 상태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태다? 수평선 상태의 그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탄력성은, 가격의 탄력성은 종류로 몇 개로 나눴습니까? 5개로 구분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 가격 탄력성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일단 가격의 탄력성의 종류는 기준을 뭐란다? 1이란 기준으로 섭니다. 1을 기준으로 본다면 1보다 양의 변화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구분하겠죠. 만약에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기준보다 대체제가 많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정책상으로 어떤 정책에서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할까요?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면 탄력으로 할까요? 자, 왜 규제를 완화하면 탄력이 될까요? 양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고, 규제를 강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어떤 규제를 강화를 시키면 양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라서겠죠. 그럼 대체제가 많다, 농룡을 자꾸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대체제가 많대요. 여기서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준보다 많아졌다는 거요. 기준보다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탄력적이라 쓰고, 대체제가 적다는 것은 기준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대체제가 기준보다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용어를 응용해가 내더라도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양의 관계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했을 때 기준인 1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양이 1보다 많다, 기준보다 많이 변한다면 탄력적이 되고, 기준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 되며,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이라 부르며, 양을 무한정 증가할 수 있다면 완전 탄력이 된다.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 주거란 주택을 비교했을 때 생필품, 주거를 생활 필수품으로 쓴다면, 자, 이때는 뭐다? 무조건 사야 되겠죠. 가격이 비싸든 사든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되니까 비탄력이지만, 이 사치품은 뭐다? 투기제는 뭐다? 가격에 굉장히 투기하는 사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라 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있으니까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확인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간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을 골라라는데, 이때 중간점을 이용하여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할 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료의 가격이 있고 가격의 변동분이 있거든요. 그죠? 자, 원료의 가격이든 가격 변동을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다?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하고, 원료의 수요량이 있었는데 수요량이 변동분이 있으면 이걸 합쳐서 뭐다?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었는 문제가 뭐다? 중간점을 이용하여 푼다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여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중간점을 이용하였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래의 가격이 얼마였다는 겁니까? 자, 9만 원이었죠. 원림대로가 얼마다? 9만 원이었어요. 9만 원이었죠. 자, 9만 원인데 이게 11만으로 올라갔습니까? 11만으로니까 중간에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하여 2를 나누면 중간점이 나옵니까? 그러면 2로 나누니까 중간점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0이란 중간점이 탄생이 되었습니까? 그럼 변동이 9에서 11이니까 얼마의 변동이 일어나요? 이만큼 변동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9에서 11이니까 2만쯤 변했죠. 2만원만큼 변동했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수량이요 108이었죠. 108인데 줄었다 했죠.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92로 줄었죠.
이거를 두 개 합쳐서 2등분을 하시면 중간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08과 91을 더하면 200이 되겠죠. 20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나왔다? 중간점이 100이란 중간점이 생겼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92에서 108까지 가니까 이 16만쯤 변동했다는 겁니다. 변동은 얼마 된다? 16만쯤 변동했죠. 얼마만큼 된다? 16만큼 변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 공식에 넣었을 때, 자 내항 곱하기 외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곱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안에를 곱하면 얼마 났습니까? 100 곱하기 2는 얼마다? 200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100 곱하기 2는 200이 나왔습니다. 16과 10을 곱하면 얼마다? 160이 나왔습니까? 그죠? 그러면 160 나누기 200 하면 되겠네.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요? 0.8이 나왔습니까? 얼마로 온다? 0.8이 나왔네. 0.8은 1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1보다 적죠. 제가 1보다 적은 상태를 뭐라 부른다? 비탄력적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계산상은 뭐다? 0.8이 되었고 1보다 적음으로 비탄력적이므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뭐다? 3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2번 또 한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넣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이런 것을 골라냈죠. 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했대요. 그러면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하면 대체재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대체재가 양이 많아지면 수요는 이전보다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성 이전보다 더 커지겠죠. 1번 맞네. 대체재가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양들이 많이 늘었죠. 이거는 탄력성이 커진다. 1번 맞네요. 되겠죠. 2번 수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율이 얼마나 변하는 거죠? 정성입니까? 정양입니까? 정양적 지표됩니다. 정성은 어떤 것을 정성이라는 건 질적 지표를 정성적 지표라 부르고, 가격 탄력성은 양적 지표를 표현하니까 정양적 지표라 씁니다. 그래서 정성이 나오면 질적 지표를 정성적 지표라 씁니다. 그래서 정성에 줄거 질적 지표 적어 두시고 되겠죠? 이거는 질적 지표가 아니고 뭐다? 양적 지표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2번이 틀렸네. 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 1보다 크다 했습니까? 수요의 가격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니까 탄력을 지금 설명합니까? 탄력들은 동산의 제품들이 많겠죠. 동산은 자 임대료 수입은 반대로 움직이게 됐죠. 임료가 상승하면 임대 수입은 감소됐습니까? 반대 방향을 탄력적, 같은 방향을 비탄력적 했습니다. 자 비탄력적 제품과 탄력적 제품은 시험에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서에서 뭐다? 탄력적이란 단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비탄력적이란 단서가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단위 탄력이란 지문이 나온다면 이 단위 탄력적이란 지문이 문제가 등장한다면 이 세 가지 패턴이 들어온다 봅시다. 탄력적도 있고 비탄력도 있고 단위 탄력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만약에 임대료든 가격이든 비교했을 때 어떤 가격이 인상을 탄력일 때 하였다면 자 이 가격 곱하기 수요량을 한 것이 기업의 뭐다? 총수입 공식이 나온다 했죠. 총수입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면 자 이거는 총수입은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문이 감소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맞는 지문이 맙니다. 자, 만약에 비탄력으로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 자, 가격 인상되면 어떻겠습니까? 총수입은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란 말이 지문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를 잘 문제에서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분은 놓으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 제품은 물건을 금방 많이 증가하시니까 박리 다매로 하니까 어떤 정책이 났습니까? 저가 정책이 날까요? 어떤 정책이 유리하다? 저가 정책이 유리하죠. 요즘 우리가 다이소 같은 거는 자, 동산이 되겠죠. 공산품이 되니까 물건을 금방 생산이 가니까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공략하니까 자, 다른 것들이 다 죽어버리죠. 자, 그럼 부동산은 자, 금방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비탄력적 제품이면 금방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아예 뭐다? 분양은 고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예 비싸게 분양을 하더라. 그래서 비탄력 제품은 고가 정책을 많이 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단위 탄력이라고 어떤 문제가 등장한다면 가격을 인상하든 가격을 인하든 총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어렵습니다. 기업 탄력성과 기업 총수익 관계가 기출이 되면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3번은 맞네요. 네 번째,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탄력했죠. 자,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이 되는요. 단기는 신규 공급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단기는 비탄력적 되겠죠. 극경사가 되고 장기는 신규 공급이 들어온 긴 시간이 되므로 탄력적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양이 늘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탄력성이 크다라고 했죠.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임대료는 변하지 않겠죠. 완전 탄력은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양만 증가하겠죠. 자, 양은 항상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네요. 자, 3번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동산 가격 5%가 하락했네요. 수요량이 7% 증가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부동산의 5%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여기 요 공식에 넣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더니 어느 부동산이 몇 프로라 했습니까? 5% 하락을 하였대요. 그러면 수요량이 몇 프로 늘었습니까? 7% 늘었습니까? 그러면 7 나누기 5 하면 계산이 얼마 나와요? 1.4가 나왔습니까? 1.4가 나왔네. 1.4는 1보다 커요, 적어요? 크겠죠. 1보다 크면 탄력일까 비탄력일까요?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1.4가 되고요. 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